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왜 안 물어보시는지 상당히 또 궁금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오로지 금요일 밤 네 뉴스야 시사야를 하는 것 손꼽아 기다렸죠. 이 웃음소리 듣겠다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일주일 동안. 저는 이게 한 주 동안의 정리로 금요일 밤이면 너무 이 마음이 또 맑아지고 또 환해지고 또 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네, 얘기하십시오. 네, 이 금요일 밤에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지만 월요일 수요일은 와서 이제 오늘 뉴스가 이렇다 좀 팩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금요일에 와서는 이제 좀 의견도 얘기를 하고 약간 뭐 재롱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금요일에 좀 자유로운 이런 좀 시간이 좋은데 이런 이제 모든 분위기를 또 김성환 평론가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거든요.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능력 이런 거를 좀 소장. 배우고 싶은데 네.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사 평론계의 유재석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하고 저하고요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만세야 이렇게 외치고 나가요. 자, 뭐 분위기 풀자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 나눴고요. 자, 우리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대진표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변화의 여지는 조금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10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조혜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로 지금 선회했다. 당대표에서. 네.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9명으로 지금 줄어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번 국민의힘 이제 그 전당대회 6.11 전당대회 경우에는 중진 대 신진 이른바 신구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점. 네. 또 사실 9명이라고 하더라도 보수정당 당대표 선거치고는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네. 이번에. 이런 점들이 좀 흥행의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재보궐선거의 결과 이후에 이렇게 당대표에 도전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 숫자도 좀 많아졌고요. 그만큼 첫 번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도 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웅 초선 의원이죠. 송파갑 이렇게 또 김은혜 의원까지 당대표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조혜진 의원은 이제 지역구가 경남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당대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이제 최고위원 쪽으로 또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남표가 좀 분산이 될 가능성도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조혜진 의원이 나갔는데 5명의 컷오프 후보에 못 올라가면 이게 상당히 또 참담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중진 의원인데 우리 최고위원 쪽이 더 낫다고 보죠. 실제로 원외지만 김재원 전 의원도 지금 최고위원에 출마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최고위원 쪽도 상당히 달구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신구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꼰대 라떼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호영 의원하고 뒷동산 썰전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랬죠. 아니 뭐 뒷동산에도 안 올라가 보면 에베레스트단 정복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저씨다. 봐라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신구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또 흥미를 높이고 있는 거죠. 20대 30대 40대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관심을 가진다. 이게 또 페미니즘 논란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페미니즘은 20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감사 표현을 하면서 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TK 표심을 끌고 오겠다는 정서적인 접근 아니겠냐 이야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그럼 과연 먹히겠느냐? 근데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왜? 결국 이 본선의 이 당 투표와 민심의 반영 비율을 바꾸진 못했거든요. 당칠 또 민삼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심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나경원이나 주호영에게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어쩜 이렇게 끝까지 다 얘기를 잘 하시는지. 좋았어요. 사실 좀 우리가 뒤에 계속 얘기할 부분들을 앞부분에서 많이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당대표 후보에 이렇게 많은 그 정치인들이, 당내 인사들이 출마를 하는 것,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차기 대선에 있어서 권력을 우리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까지 사실 염두에 두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각자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출마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출마를 하는 게 본인 몸값도 높이고 향후에 이제 이루어질 어떤 과정에서의 역할을 또 자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많이들 출마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당 구조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대표 선거를 한다 이럴 때는 계파별로 줄 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뭐 친박에서 한 명 나오고 비박에서 한 명 나온다. 뭐 둘이 대결을 한다. 진검승부다. 이렇게 갔는데 사실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친이 친박 구도가 많이 허물어진 게 사실이고 특히 지난번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어떤 친박 친이 구도가 완전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실종된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사실은 일종의 김종인 계파가 쭉 형성이 됐으면 이게 대안적인 어떤 주류 정파가 됐을 텐데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떠나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좀 권력 구도가 약간 변화된 상황이 김종인 없는 또 어떤 구심점 없는 어떠한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중간에 과거 같으면은 계파별 어떤 그런 줄 세우기로 정리됐어야 될 구도들이 정리가 안 되거나 정리가 이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혜진 뭐 의원이 대표 나간다고 지금까지 하다가 최고위원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뭐 그냥 여러모로 판단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봐도 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굉장히 뭐 명확 관화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접을 거면은 뭔가 모종의 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접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말대로 누구랑 들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 중에 누구 조혜진 의원이 개파로 보면은 뭐 소위 뭐 유승민계다 이런 평가도 있고 경남이 지역구긴 하지만 거기 밀양이랑 이 일대거든요. 아니, 친이계 쪽이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 또 친이계다 이랬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이 유승민 전 의원이랑 이렇게 좀 연계가 되고 이러면서 그때는 또 유승민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본인은 또 꼭 그런 건 아니다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이 경남이긴 한데 경남 밀양 쪽에 이제 지역구라서 또 TK랑 또 이렇게 어떤 생활권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어느 쪽이랑 정리했을 것이냐 뭐 추측은 하지만 뭐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아니 그거를 듣겠다고 지금 물어봤는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어떤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찬 조혜진 배용찬 소장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의원이 그냥 결국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대표가 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평의원으로 있기는 그렇고 이제는 본인도 이제 중진 의원이면 최고의원으로 좀 진출할 가능성을 노려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가만히 보면 지금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외면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호영 홍문표 의원까지도 외면받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갔다가 막상 5명의 컷오프 내에도 포함이 되지 못하면 네. 정치적으로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이 될성 불은 선택 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이제 컷오프 얘기와 경선 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비 경선에서 5명의 후보 안에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경선 룰을 보면은 원래 본선 경선 룰은 당심이 70 그리고 네. 민심이 30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예비 컷오프의 경우에는 당심과 민심이 5대5란 말이에요. 네. 민심은 아무래도 지금 신진그룹 쪽에 많이 좀 쏠려 있는 분위기니까 만약에 당신까지 못 받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게 받을 경우에는 5명 안에도 못 그렇죠. 들어가는 일종의 좀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두려운 거죠. 본인의 영향력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에서 봤을 때도 좀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진그룹들이 어느 정도 그 컷오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한 2명 정도만 들어가줘도 이 본경선이 굉장히 흥미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진 한 3명, 신진그룹 2명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진그룹도 예를 들면은
서로 간에 단일화를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땐 굉장히 파괴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컷오프가 되기 전에는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김은혜 의원의 경우에도 단일화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은 단일화를 감안하지 않는다.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면 승부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국민 여론조사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이유가 더더구나 없겠죠. 그리고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5대5의 당호, 민호 이런 예선에서의 컷오프 룰을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좀 신중하게 저도 이제 접근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으로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이 좋은 이 반응을 얻고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그래도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심 50%가 반영되니까 네. 결국에는 민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당신보다는 같은 50%도 그다음에 이것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라는 것은 적어도 신구의 대결에서 변화는 구보다는 신 쪽에 무게가 실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또 김웅 이 초선 의원이지만 거의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각되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신진 그룹으로서 한 2명 정도는 선택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5명 내에는 이준석 그리고 김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럼 중진 의원 3명을 꼽는다고 하면 주용호 주호영 있고 나경원 의원 또 충청권에 홍문표 홍문표 의원 네. 이렇게 꼽을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전망이니까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본선은 당심이 70%잖아요. 네. 과연 신진그룹의 이 뭐 돌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바람이 본선까지 이어져서 진짜 일각이색이 나오는 것처럼 초선 의원도 아닌 그러니까 전 최고위원이 진짜 당대표가 되는 뭐 이런 일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컷오프의 이제 그 당원 50% 민심 50%와 본선의 당원 70% 이제 그 민심 30% 이 구조는 첫째로 어떤 경우든 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뭐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여론조사상에서는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한테 밀렸지만 거기서 잘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여론조사 반영되는 여론조사에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역선택 방지 조항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그렇죠. 민주당하고 네. 정의당 좀 진보 성향의 지지층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뺀 상태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선거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거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선거는 뭐 다른 당 지지층도 이 후보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도 이제 여론조사의 응답에 포함시키는 건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당대표를 뽑는 그런 선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의 응답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우세인 것이고 그리고 당심을 얘기하자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만에 하나 또 이제 잘못 삐끗해가지고 이 전당대회에서 또 이제 뭐 낙마한다, 탈락한다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는 연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왔단 말입니다. 그건 사전에 어느 정도 구도를 정리하고 나왔다고 봐야겠죠. 당심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권영세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수도권 친박 이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입장 정리를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고 최고위원 선거 나간 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나경원 전 의원이랑 뭔가 이렇게 뭐 비슷한 뭐 러닝메이트 개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 내부의 어떤 합종 연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 구도가 있기 때문에 당심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유리하죠. 그러면 이 구조를 둘 다 합치면 결국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은 가장 높은 건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 경선에 당심 50% 민심 50%로 완화한 것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대표가 되는 예상대로의 시나리오로 가지만 이준석 잘 싸웠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죠. 예. 그러니까 사실 거물이 된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정도 거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방송을 많이 할 뿐 엊그제까지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김민아 평론가가 더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몸무게는 제가 위입니다. 네. 몸무게는 제가. 아니 뭐 전당대회 나가지 그랬어요. 제가요 어디 전당대회 나갔습니까? 제가 어느 당의 그래서 전당대회. 나오는 이야기가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가리켜서 정치돌이라고 하는 또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아이돌. 그러니까 새로운 현상인 거죠. 우리 정치에서는 일본에서는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치돌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은 뭐 기존의 기성 세대의 정치 스타일이 계속 관행처럼 유지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표 되는 과정에 사실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또 반영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우리 정치 이제 서서히 그동안 이게 이제 문화 예능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치 쪽도 이제 아이돌 현상 이른바 정치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세대 교체 좀 약간 신호탄 같은 느낌들도 받게 되는 그럼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이 결과적으로는 됐다고 쳐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전망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좀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건데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가거나 원래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시도 자체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원외는 시설 당대표 도전한다는 게 지극히 어려웠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대선 후보 네.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직까지도 당의 경선 룰 자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당심이 당칠 민삼 정도의 반영 가지고서 큰 정말 파격적인 드라마가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김웅 초선 의원이 주목을 받는 것도 김은희 의원도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이 주목받고 네.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이제는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되더라도 나경원이 되더라도 또는 조영이 되더라도 또는 이준석이 되더라도 젊은 세대의 의견을 이제 MZ 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보수 정당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 무게감이나 볼륨을 확실히 이번에 그렇죠. 신진 그룹들이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째로 그렇게 형성된 신진그룹하고 신임 이 중진 출신 당대표가 있는 경우에 둘이 대립적으로 가게 되면 이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나 이런 게 김성환 평론가님 우려하신 대로 여러모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진 출신의 대표가 이제 탄생한다 하면 이 젊은 그룹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전당대회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있었는데 그 다음 관심사는 뭐냐면 결국 대권주자 그러면 대권주자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을 거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가령 요즘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많이 뭐 미국도 가서 뭐 본인이 백신을 얻어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다라고도 하고 뭐 하는데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네.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황교안 전 대표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뭐 부각이 된다거나 이렇게 좀 과거 회기성 어떤 대권 주자와 이 당의 어떤 관계 설정 또는 이제 홍준표 의원 복당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가 이상해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강화되면 사람들이 에이 그럼 그렇지 하는 이제 흐름이 강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포괄하지 못했던 어떤 지지층의 어떤 뭐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는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더 키우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변화를 하긴 하나보다 이런 믿음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권 주자들과의 관계 설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봐야 되겠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김종인 퀴즈라고 하는 일종의 신진그룹은 김종인 퀴즈라고도 그렇죠.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 그리고 또 지금 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라든가 이런 당의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신진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구 간의 갈등이 계속되게 될 경우에 뭐 구세대라고 불리는 이른바 이제 선수가 높은 의원이나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영남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보수정당 대통령들은 다 영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영남권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간에 균열이 생기게 되거나 아무리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올 경우에 이 당의 분란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의 확장성 새로운 대권 주자를 영입하거나 흡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정치판 중심으로 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 자체조차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오히려 기성 중진 의원들이 주도해가는 당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변화가 외부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재보궐선거를 겪어보니까 MZ세대가 이렇게 이제는 새로운 우리 정치 세력으로 또 만들어지고 또 형성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슈가 됐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또 외연을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 모습도 나오고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네. 단순히 이런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만 인식하고 거친다면 이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얼마만큼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자리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제는 당의 제도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바뀌어 나가야 되겠죠. 의총도 바뀌어야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20대 30대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까지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거제도의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예를 들면 지명직 최고위원을 준다거나 뭐 네. 이런 방식으로 지도부의 한 일부분을 신진그룹들한테 조금 양보하는 형태 이렇게 하면서 신진그룹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좋겠다. 그럼요. 젊은 세대들의 이게 또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그 기회를 이제는 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와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6월 11일 전당대회 결과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아마 사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실패했다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뭔가 그래도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당이 좀 활력이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민주당한테 계속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민주당이 과연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저희가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은 이미 뭐 당 지도체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의 일들에 모든 관심이 지금 쏠려가는 것 같아요. 다음이라고 하면 뭐 대선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른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부쩍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포럼 출범하고 굉장히 몸집을 불려가면서 세를 확장시켜가는 과정. 원내에도 지지그룹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있고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김민아 평론가께 예. 네, 지금 보니까는 이재명 지사의 무슨 싱크탱크의 현역 의원들을 대거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제 집합을 했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동안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원내에 이제 지지 세력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이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네. 심지어 저는 이제 명단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문이 쓴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이 구분하자면 어느 계파에 속해 있으며 또 어떤 성향이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인맥을 좀 한 지면에 한 명씩 지금 그렇죠.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봤는데 근데 이게 단지 또 이 포럼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이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냐 또 그렇게 볼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나 이런 걸 볼 때 대세론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턱을 지금 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문턱을 완전히 넘은 것은 아닌데 너무 이제 또 확실하게 어떤 특정 대권자를 지금 의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좀 강하게 지지한다 이런 모습을 너무 강하게 이제 노출하면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상당히 여러 군데 발을 걸치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각각 이런 형태의 모임을 열었을 때 거기에 참여한 의원 수를 합치면 아마 민주당 의원 수의 2배, 3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본인의 보좌관은 또 다른 모임에 보내고 이런 분산 투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면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당심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당 줄의 어떤 당심이 상당히 포용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마지막에 남아있는 비토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토층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강성
여성 친문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이 비토층의 여론의 향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걸 놓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 당원 표심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경쟁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배종찬 소장은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흐름이나 움직임들에 대해 잘 뭐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경쟁자라고 하는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크게 지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변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세요. 변화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참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볼 때는 우선적으로 선점 효과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 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에서 중요한 세 가지 기반은 이제 지역 기반, 또 세대 기반, 그리고 이념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역도 특정 지역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후보의 선점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하면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민들을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바로 4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40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또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기가 참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런 포럼들을 왜 만들었냐. 이재명 지사를 이른바 지지한다고 이야기하는 당내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결성한 것이 바로 이 공정과 성장과 공정을 위한 포럼 이런 역을 만들거든요. 그럼 포럼을 왜 만드냐? 이건 이념 기반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른바 친문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지지해줘. 이런 움직임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각자 모두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가장 확보했었어야 되는 지지 기반이 지역 기반인 호남입니다. 그런데 호남 대망론을 살리지 못하면서 지금 주춤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호남 대망론이 왜 주춤했냐. 사면 카드를 빼들면서 주춤해져 버립니다. 그럼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늦었던 겁니다. 뒤늦게 나오니까 이미 지지층들은 이미 선점돼서 이게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호남 기반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 후발주자는 파격이 필요합니다. 아주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것을 어떻게 제안해내느냐. 이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호남 여론이라는 거는 과거를 이제 통해서 보더라도 일단 대세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호남 여론은 상당히 전략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나오는 신호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건데 일단 지금의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내 어쨌든 이 당심이라고 하는 거에 양대축은 결국 호남하고 이른바 이제 친문이라고 불리는 당 주류인 거잖아요. 근데 호남의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 쭉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지사에 상당히 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권 후보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어떤 보수 정당의 몸을 담지 않아서 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호남 여론이라는 것의 어떤 기대라는 것은 뭔가 지금의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다른 색깔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이 계승하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는 또 어느 정도 사실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구심점이 없어진 서울의 이제 과거에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이런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어쨌든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선 경선 단장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몇 달 안 남은 시일 안에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뒤집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안 보는데 뭐 힘들게 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총리가 사면론 이런 데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정세균 이제 전 총리나 이런 분들이 또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어려운데 나머지 이제 그러면 신진 후보들에게 과연 또 기대가 있고 좀 어떤 성장의 기회가 올 것이냐도 추가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 이 당내 대세론의 문턱을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네. 민주당 대선 경선 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게 9월 초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대로라면. 네. 그러면은 경선 레이스가 한 달 반에서 2달 걸린다 치고 그렇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곧 6월이에요. 그럼 시간이 이제 길게 잡아봐야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이 기간 안에 과연 그렇게 판세를 뒤엎을 만한
엄청난 변수가 생길 수 있겠는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선 경선 룰을 지금 바꿔가지고 네. 경선 연기론을 주장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선 연기론이 근데 연기될 가능성이 이건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만 상당히 또 부담도 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작 경선을 연기했는데 오히려 후보들 간에 더 갈등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이 보수 야당 쪽에서는 이 120일 전에 선출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더 유리하고 더 이 선출에 있어서 단일화 등을 통해서 흥행을 끌고 가면 괜히 이거 시간을 놓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큼 또 이 늦추어진 경선 일정에 맞추어서 대선 여당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차기 대권 후보가 선출이 됐을 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영향도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냥 늦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각각 이견이에요.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좀 늦췄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소 후보들도 여당 내에서. 그런데 정작 이재명 지사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이건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다면은 기존대로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또 가장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후보 경선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호남입니다. 네. 호남에서도 지금 보면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경선 좀 연기하자는 이야기도 호남은 아직 별다른 목소리가 없어요. 그러면 정작 이렇게 되면은 경선을 연기하지 않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근은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도 네. 나오고. 사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그냥 바로 대선 주자가 되는 분위기라서 어디까지 그 얘기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봐야 되는지도 아직까지 뭐 우리가 단언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 제3지대 지금 윤 전 총장하고 안철수 대표 얘기만 해보죠. 지지율이 지금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에 따라서 이 판이 전국 자체가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계속 이재명 지사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래서 보수 쪽에서 뭔가 해볼 만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윤 전 총장이 만약에 제3지대에서 안 들어갑니다. 나 독자적으로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확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뭔가 큰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항상 지지율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그래도 전화 면접은 조사에서는 한 20%대 내외 또는 20%대 초반 정도까지 지지율이 나오고 있으니까 양강구도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도전을 욕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도 적극적으로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이 됐는데 그때 정작 이제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는 무렵에 지지율이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출마 선언을 할까요? 그렇다면 그때 그제서야 국민의힘은 부랴부랴 대선 나갈 후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지지층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는 반사체가 아니라 적어도 발광체로서의 지지율을 가지려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3P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people, 자기 조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팔럿입니다. 공약, 예.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철학,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전 총장이 느닷없이 보수의 아이콘이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다 어느 순간인가는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의 대선 후보로서의 본인의 전망 또 국민의 힘이 생각하는 국민의당과의 흡수 이건 또 다른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특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제일 고민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도 뭐가 확실한 건가? 우리 후보들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지사 또 아직 복당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면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을 하려면 저는 일단은 시기를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일찍 어쨌든 정치에 이제 좀 진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아주 강력한 변수가 돼서 국민의힘을 흡수를 한다든지 이런 국면으로 갔으면 이게 승부를 해볼 만한데,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내부의 대권주자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그런 구심력이 형성되기가 어렵게 될 거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가는 그림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대선 직전까지 가서 뭐 단일화하는 국면이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게 과연 이제 승리의 방정식이 될 것이냐 상당히 의문인 부분이 있고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분석들이 나오지만 윤석열 전 총장하고 제3지대에서 먼저 시작한다. 저는 이거 안철수 대표로서는 매우 불리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드 싸워야 되는데 그 필드가 어디냐, 누구에게 유리한 필드냐, 이걸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뭔가 세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만든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외부 변수로 두고 그 내에서 뭔가 이제 재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랑 다시 승부를 한다. 이거는 얘기가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이 없는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먼저 승부를 내는 그림으로 가면 100점 100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하고의 통합 이런 것들을 강하게 계속해서 내심으로는 바라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 네. 거의 다 다 되어가지고요. 됐습니까? 예, 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 5543님께서 금요일엔 세 분이 웃으면서 토론하시기에 두 귀를 활짝 열어놓고 경청합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도 웃으면서 하시다니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웃으면서 정치라고 못할 항상 이유가 심각한 없죠.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웃으면서 웃으면 복이 옵니다. 네. 시사야는 두 글자로 웃음이죠. 웃음과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웃음을 주셔서 뉴스외전,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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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